네, 코하 코인 마켓워치 이준호 인사드립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새해를 3일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이 막판 스퍼트를 내주는 걸까요? 일제히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미국 정부는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그리고 또 디지털 자산 현물 ETF와 스테이블 코인 사용의 대규모 확대로 금융시장에 지각 변동을 가져온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2025년 암호화폐 시장이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에는 무엇이 있는지 현재의 흐름과 전망까지 두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블록체인 투데이 이은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소식을 좀 알아보기 전에요.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보면서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부터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 올라와 있습니다. 쭉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장기 추세선이 초록색 시그널 라인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적으로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9.1%입니다. 59.1%. 지난 금요일과 비슷합니다. 지난 금요일과 비슷하고 여전히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6.17%입니다. 지난 금요일보다는 하락은 하긴 했지만 다만 이 6%를 유지 중이기 때문에 시장 자금이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여전히 이동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는 50.89%입니다. 금요일보다 조금 상승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상승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반면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4.37%입니다. 좀 아쉬워요. 이게 같이 올라줘야 이 상승세가 이어질 텐데 금요일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단기적 관점으로는 횡보할 것이다 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차트 내용은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을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와 계시네요. 애호망님도 오셨고 퓨튜브님도 오셨고 또 땅비니님, 네, 코하 웰컴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이렇게 유익한 방송 있어 같이 볼래? 라고 좀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주요 코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크리스마스 이후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9만 달러를 돌파했다가 다시 근데 꺾였는데 이 비트코인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다행히도 오늘 9만 달러를 넘으면서 조금 이제 연말에 그 지지분했던 네. 우울했던 기분들 조금 떨쳐낼 수 있었고 네. 이대로 뭐 8만, 7만까지 가면서 연말을 이제 빠이야이야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네. 다행히 9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돌파를 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어쨌든 해가 바뀌는 해죠. 해가 바뀌는 주고 그만큼 조금 이제 투심이 조금 이제 막 그렇게까지 붐이 올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럼에도 한번 이제 주요 이슈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당장 이번 주 수요일 새벽에는 이제 저번에 금리 인하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금리 인하를 했던 배경을 설명하는 그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네. 4시에 공개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아무래도 이제 FOMC에서 과연 연준이 사과처럼 쪼개졌냐? 워낙 이게 비둘기 네. 파로 나눠져 있는 상태니까. 아니면은 네. 뭐 연준이 정말 그런 물가나 뭐 이제 뭐 같이 고용 안정 네네. 이런 걸 같이 좀 추구를 하면서 그쵸. 어느 정도 그 컨센서스를 맞췄느냐? 이게 조금 관건일 것 같고 네. 이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이제 한국 시간은 10시 반이죠. 이제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이슈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뭐 아무래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근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네. 뭐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하고 FOMC 회의록이 조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네, FOMC 회의록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또 1월 1일 쉬다 보니까 미국 장이 좀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장에 또 수급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서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피터 시프라는
사람이 은은 지금 은이 잘 가잖아요. 네. 폭등하고 비트코인은 폭락할 것이다. 뭐 이런 망언을 했던데요. 오늘은 네. 또 은도깨비가 찾아온 것 같아요. 은도깨비 씨. 네. 저번에 금도깨비가 금도깨비가 나왔는데 아. 제가 은도깨비를 약하게 했더니 네. 은도깨비가 이제 나는 왜 무시하냐 이러면서 내가 더 잘 네. 간다. 나도 한번 갈게 하고 주말에 깜짝 한번 이제 반등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피터 시프가 애초에 좀 금이나 은 같은 좀 솔리디티한 자산의 그 강세론자입니다. 아, 되게 좋아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영향력은 없지 않아서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제 금, 은이 계속 갈 거다 네. 하는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원래는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너무 가니까 조금 배 아팠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네. 비트코인도 은처럼 일어날 수는 있다고 하지만 뭐 은보다는 더 덜할 것이다. 뭐 방향은 정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저주를 하는데 네. 이제 시프가 말하기를 시장은 상승할 때보다 하락할 때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하락세가 시작되면은 그 이동 시기가 은의 상승세보다 더 압축적이고 아. 급격하게 진행될 거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은이 이제 은도깨비가 금도깨비를 따라잡고 있고 아, 그러니까요. 두 자산이 이제 커플링 되면서 뭐 상승 랠리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네. 뭐 비트코인을 아예 담지 않은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게 맞다 그르다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요거는 그냥 관점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우려되는 게 금, 은, 구리가 최근에 워낙 잘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이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 소외된 게 아닌가 싶긴 해서 우려되긴 하는데 근데 최근에 또 비트코인의 부진에 채굴기 제조사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 비단 오늘 내일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이제 메이저 채굴 업체 뭐 라이어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마라홀딩스 이런 그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들 제외하고는 네. 좀 중견 업체들이 비트코인 채굴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비트코인 자체가 2140년에 채굴이 종료가 됩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 해시레이트는 매년 최고점을 찍고 있거든요. 그쵸. 그만큼 연산이 복잡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네. 전기세가 더 많이 든다는 거죠. 와, 완전 마진이 안 남네. 네, 마진이 안 기업 남기 입장에서. 때문에 또 중견 업체로서는 또 애매하다. 그만큼 또 데이터나 인프라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만큼의 채산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아이렌이나 이런 아이렌 같은 기업들이 아이렌, 네. 이제 AI 인프라 센터로 전환을 하면서 또 주가가 한번 상한가를 쳤거든요. 그쵸.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전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비트메인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사실. 네. 이게 뭐 코인 초창기 투자하신 분 알겠지만 우지한 대표라고 네. 과거 이더리움 그 해시 논쟁에서 막 활약을 했었던 분인데 네. 그분이 또 이제 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자기 프로젝트도 하면서 되게 다양한 사업을 전개를 했거든요.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엠버라고 하는 또 업체가 또 있고 네. 하는데 비트메인이라는 또 채굴 업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메인은 굉장히 이 채굴기를 파는 회사로 좀 정평이 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 뭐 국내 투자자들도 비트메인 거를 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채굴을 한창 했었는데 네. 이제 이 업체마저도 조금 수익 부진이 생겼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전체적으로는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죠. 왜냐면은 1등이나 뭐 약간 탑까지도 뭐 중견업체야. 네. 이제 자기네들이 살려고 조금 이제 방향성을 피벗할 수는 데이터 있지만 센터로. 네. 네. 이제 탑 업체들도 약간의 고민을 하게 되면은 아 이거 2140년에 약간 까지 갈 수 있을까? 아. 이런 고민도 있고 네. 지난번에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분석을 했듯이 이게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네. 좀 빠르게 팔고 빠르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그쵸. 보니까 또 비트코인 가격도 굉장히 변동성이 이런 변동성이 있고. 높고 네. 금리나 은보다는 좀 높은 상황인데 그쵸. 이런 또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채굴 업체가 좀 위태위태한 게 아닌가 또 이런 뭐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네. 어쨌든 뭐 현재 뭐 해시레이트 가격 자체가 채굴 업체 마진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좀 비트코인 채굴 업계가 좀 부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근데 또 이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4년 주기설이 끝났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가격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좋은 소식이라면서요? 네, 뭐 4년 주기론이 네. 뭐 아쉽죠. 사실 딱 4년 맞으면 되게 와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쵸. 이게 이제 안 된다. 당분간 없을 것이다라고 친 비트코인 그 이제 업계가 얘기를 하니까 네. 혹시나 그러면은 내년 4년 뒤에는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비트메인 뭐 제치고 비트와이즈 CIO 맷 호건이 말하기를 이제 10년간 완만한 상승을 기록한다고 해요. 10년간. 네, 이게 4년마다 한 번 사이클이고 네. 뭐 반도체주처럼 이제 뭐
뭐 골든사이클고 이게 그쵸. 아니고 네. 10년 동안 이제 꾸준히 간다. 그냥 우상향 한다. 네, 우상향한다. 이미 뭐 채굴도 안정화돼 있고 네. 거의 대부분의 비트코인이 채굴이 돼 있고 그걸 가지고 지금 거래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하락폭이 좀 과거보다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이제 충분히 이게 뭐 시장에서는 와 폭락이다 하지만 네. 과거 초창기 투자했던 우리 야수분들, 비스트분들은 과거 막 더 이제 다이나믹한 현상이 있었다 보니까 네. 요 정도 하락은 사실 별거 아니다. 아, 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이게 또 이제 제도화가 가장 큰 것 같고 제도화. 네, 제도화가 되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뭐 어떻게 해도 이미 제도화에 편입된 순간 네. 조금 가격이 그 가격폭 등락이 적을 거라는 얘기죠. 네네. 제도화가 됐으니까 좀 폭등 뭐 이런 건 예전보다는 덜할 것이다. 덜할 것이라는 건데 그럼 재미는 좀 도파민은 좀 떨어지긴 좀 도파민은 떨어지지만 하겠지만, 그래도 좀 안전 자산으로 조금 더 가는 게 아닐까. S&P 500처럼 네, 우상향할 수 우상향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최대 공적 연기금이 비트코인 테마주 스트래티지를 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좀 연기금에서 담을 정도로 이제 비트코인도 안정화되는 그런 자산인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스트래티지를 포함을 시켰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연방기금이나 뭐 이제 투자, 그러니까 퇴직금도 지금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이제 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고 또 이제 미국의 그런 연기금 같은 경우에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단위는 잘 모르겠지만 사학재단은 굉장히 그 헤지펀드나 이런 걸 좀 적극 활용합니다. 네. 뭐 그런 방편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부나 이쪽 연기금도 조금 더 공격적인 종목으로 달려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최대 연기금 캘퍼스가 스트래티지 주식 18만 3,444주. 네. 이 숫자가 조금 뭐 의미심장한 것 같긴 한데 네. 또 이렇게 매입을 했고요. 이렇게 매입을 한 거 자체가 네. 이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대신에 스트래티지를 산 것이다. 스트래티지를. 왜냐하면 1등 기업이니까 그쵸. 1등 기업을 사도 간접적으로 투자를 한 거랑 같은 효과가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캘퍼스의 매입 자체가 뭐 규제나 뭐 수탁 부담 없이 비트코인을 상승분에 노출되는 전략. 왜냐면은 현물 ETF를 직접 보유하려면 그만큼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요? 네, 어쨌든 뭐 커스터디도 해야 되고 네. 뭐 그런 이제 절차가 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간접 투자를 하는 거죠. 오히려 그 간소화시켜서? 산 사람을 사는 거예요. 스트래티지를 네. 사는 거군요. 스트레치를 사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리플을 사지 않지만 네. 준케에게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리플 오르면 줘. 투자 잘못하셨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를 구매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또 메타 플랜이 또 계속해서 근데 비트코인을 더 늘리고 있다 이런 소식도 네, 일본 기업이고 네. 굉장히 상장사기도 하고요. 여기도 이제 초창기부터 뭐 일본판 스트래티지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그 열성적인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인데 네. 이제 최근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제 자본구조 개편을 통해 가지고 27년까지 약 21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비트코인 이게 이제 한 2,100만 개니까 1% 상당이죠. 적어 보이지만 이더리움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5%잖아요, 통리가. 그쵸. 근데 이제 가격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1%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플래닛이 이번 이제 그 주주총회를 통해서 신규 금융 상품을 출시한 다음에 네. 비트코인 매집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또 투자를 받아서 하는 구조로 대부분이 DAT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고 이제 또 비트코인 트레저리에 따르면은 최근에 이제 현재 단일 기업 기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네. 아까 말씀드린 스트래티지 61만 개가 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1만 개가 이제 목표가 되면은 이제 메타플래닛이 2등. 2등이고 두 기업 합쳐서 81만 개니까 거의 4%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매집을 해줘가지고 공급량을 아예 좀 쫙쫙 흡수해서 팔지 않고 가격 홀딩하고 가격을 좀 치고 올라가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메타플래닛도 비트코인을 늘리고 있다. 그런데 이 메타플래닛이 일본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 금융청에서 암호화폐 전담 부서를 편성을 한다면서요? 네, 일본에서 연이어 조금 좋은 소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우에다 총재가 좀 시장을 갑자기 네. 차갑게 만들었다면, 그렇죠. 네, 금융청에서 이제 암호화폐 전담 부서를 정규로 편성하면서 조금 더 그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가 단위로 조금 더 친화적인 스탠스를 열겠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일본 금융청이 26년 7월 차기 사무 연도에 맞춰서 가상자산 그리고 담당 부서인 암호자산, 블록체인, 이노베이션, 참사관실을 이제 과 단위로 승격을 시켜서 네. 조금 더 관리에 집중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네.
앞으로도 이제 정규 편성 부서니까 훨씬 더 이제 네. 뭐 원래는 앞에 태스크포스였는데 이걸 이제 정규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도 이제 뭐 이제 화이트리스트 도입을 하면서 네. 이제 좀 더 제도화. 네, 제도화의 네. 문을 열었거든요. 그렇죠. 요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을 하면서 네. 뭐 메타플래닛이 민에서 또 치고 가면 관에서 협력을 하는 민관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정치. 그쵸. 민관 민관 협력 협력. 이제 해가지고 가격방. 네, 가격방. 그래서 비트코인이 네. 이제 일본도 지금 괜찮다 이렇게 보이면서 국내도 조금 그런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 내년에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보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좀 유동성만 공급이 되면 민관 협력을 통한 이 비트코인도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또 예측을 해보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살펴봤는데 쭈 기자, 네.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동성이 좀 들어오고 있나요? 안 들어오고 안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어요? 네, 안 들어오고 있고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네. 월가에서 전망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좀 긍정적인 내용들보다는 확실히 내년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래요? 좀 비관적인 전망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선임 전략가 중 한 명이죠. 네. 마이클 맥글론이 내놓은 좀 내용도 함께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크립토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1000선까지 지금 내려갈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2500선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만 거의 20% 가까이 크립토 지수가 이미 내려온 상황인데 나스닥이라던가 S&P 그리고 다른 자산들은 일제히 상승하고 있지만 이 크립토 지수 모든 이제 크립토의 이 점수를 매기고 있는 해당 지수 같은 경우는 내년 들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현재 블룸버그의 전략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점은 이 기간 동안 다른 위험 자산들은 계속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코인만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되는데 또 소외돼요? 네, 지금 이런 달 게 내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지금 이게 구조적인 조정이다라고 마이클 맥글론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단순히 상승을 했던 것일 수도 있다. 한마디로 쉽게 올랐던 만큼 그만큼 빨리 그리고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뭐 당장 폭락한다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내년 한 해 동안도 구조적인 조정을 계속 보이면서 이 크립토 지수로 불리는 해당 지표가 현재 2,500선에서 내년에는 1,000선 아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라는 거 일단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또 검색량을 놓고 보더라도 좀 시장에 달라진 분위기 확실히 느껴볼 수는 있습니다. 네. 최근 주변에서 코인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코인 얘기 거의 안 하고 아무도 안 하죠. 조롱받아요. 지금 제가 코인 MC 하고 있으니까 네. 코인 좋다, 리프 뭐 이런 것도 있고 네네. 제로 베이스도 있고 좋다, 조롱받아요. 왜 그런 걸 투자하냐? 조롱도 근데 롱이니까 우리한테는 뭐 관심이라도 주시면 감사할 텐데 주변에서 이제 아예 이야기조차도 안 할 때 맞아요. 그것도 그때가 있어요.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 관심이 없을 때. 근데 지금 슬슬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SNS만 보더라도 사실 코인 이야기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다 국장 금, 은, 국장, 뭐 미장 등등등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사실 이게 기분 탓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구글 트렌드 지표를 보시면 최근에 구글 트렌드가 한마디로 구글의 크립토라는 단어를 검색한 그 지표가 26점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지난 1년 내 최저치까지 야. 내려간 상황. 그래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전 세계에서 크립토에 대한 관심도가 확실히 현저히 낮아지고 있음을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현상이 사실 처음은 아니거든요. 특히 언제? 올해 4월만 하더라도 좀 시장이 급락했을 때 검색량이 크게 줄어들었었던 적이 있어요. 4월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막 당선되고 나서 신이 나서 이제 관세 칼을 딱 꺼내 들어가지고 대박의 날이다. 네, 막 갑자기 네. 중국 뭐 200% 관세 막 이제 이런 이야기 할 때 펭귄 나라에도 관세 때리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쵸. 그렇게 전면적으로 관세 정책을 펼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 급락과 함께 실제 구글 트렌드 지표가 뚝 떨어졌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이 이제 그때랑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때는 그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명확했죠. 근데 지금은 이유가 너무 없어요. 불투명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더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확한 이유를 짚어주셨는데 사실 검색량이 감소되고 있다는 건 이거는 개인들의 관심이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뭐 기관이나 다른 누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네. 개인들의 관심이 사라지고 있다를 의미하는 건데 이 크립토 쪽에 이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마리오 나우팔 같은 경우
경우는 네. 지금 코인 시장의 이 하락의 이유를 트럼프 부부 때문이다. 트럼프 부부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왜요? 하고 있습니다. 네, 왜요? 그 민코인이 폭락을 해가지고 시장에 10월 11일. 내 이미지가 네. 좀 많이 훼손이 됐다. 근데 이 민코인을 올해 초 누가 이끌었냐? 네. 오피셜 트럼프 민코인. 트럼프가 멜라니아 여사 민코인. 그쵸. 그래서 이 트럼프 부부가 자기들이 민코인 출시해서 돈 한 번에 왕창 챙겨서 맞죠. 코인 시장에 대한 명성을 떨어뜨렸다.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코인 시장의 폭락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오네요. 이 민코인들이 실제로 고점 대비해서 지금 90% 넘게 좀 폭락한 상황이기도 하고 네. 또 언급 주셨던 것처럼 10월에는 우리가 거의 200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한꺼번에 청산이 되면서 네. 시장에 엄청난 큰 충격을 주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다 떠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8만에서 9만 달러 사이 박스권을 10월부터 지금 3개월 동안 한 분기 내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비트코인이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면서 결론적으로 일부 알트코인들의 급락이 계속 나오고 있고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더욱더 꽁꽁 얼어붙고 있다. 한강 위를 네. 걸어가는 고양이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조금 크립토의 친화적인 월가, 예를 들어 네. 뭐 스탠다드 차타드나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내년에 15만 달러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었는데 이들의 원래 연간 전망이 네. 20만 달러였어요. 근데 떨어뜨린 거군요. 근데 내년 전망이 15만 달러며 원래 우리 12월에 20만 달러 갈 네. 거라고 연초에 엄청 자신 있게 이야기했었거든요. 9만 근데 달러도 못 가고 있고.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뷰 자체가 내년에 15만 달러. 근데 우리가 올타임 하이가 12만 4천이었으니까 뭐 올타임 하이를 돌파하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될지를 그쵸.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내년도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이렇게 약세장이 조금 장기화되면서 네.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체감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0월 11일 이후로 이 코인 시장 공포감이 많이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건 금, 은이 안전자산인데 오르잖아요. 맞아요. 차라리 이걸 사가지고 수익을 내겠다라는 심리가 네.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을 괴롭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코마워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쵸. 엄청난 이 낙관론자들끼리 우리는 괜찮아, 우리 너무 좋을 우리 거야를 슈퍼롱이잖아요. 외치고 있는데 네. 약간 우리끼리만 외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이거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을 더 소문내 주시고 전파해 주셔서 우리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데 그쵸. 일조하는 방송이 돼야겠다. 이렇게 투자 심리를 네. 살려야 되는군요.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로 시청자분께서 대깨롱이라고 저보고 대깨롱 대깨롱이라- 아시죠? 네. 머리가 써줬는데 깨져도 머리가 깨져도 롱이다. 롱이다. 네네네. 저도 근데 그렇거든요. 이런 예. 사람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장을 위해서. 네. 그렇죠. 네네네. 어쨌든 근데- 제가 네. 대깨롱을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대표해서 대깨롱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어쨌든 데이터적으로는 좋지 않다. 그리고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더 시장의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를 현실적으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가격보다 더 좀 걱정이 되는 건 또 청산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번은 숏인가요, 롱인가요? 중요한 건 네. 숏도 롱도 또 엄청난 규모가 몰리고 있어요. 우리가 10월 10일에 네. 200억 달러 이제 스퀴즈 나면서 난리 그쵸. 났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격에서 10%만 오르면 숏 포지션이 78억 달러 상당의 청산이 나오는 거고 이야. 10% 하락하면은 롱 포지션이 한 60억 달러 청산. 한마디로 위아래로 10%만 쏠리더라도 시장이 엄청난 또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가격 횡보를 오래 해서 길을 많이 모았던 만큼 네. 조금만 오르고 조금만 떨어지면 이제 위에 롱숏 쟁이님들께서 네. 이제 다 올킬 당하는 상황이 오면서 또 시장이 한번 뒤집어지는, 그럼 다시 투심도 또 다시 한번 또 모든 게 뒤집어지는. 다시 리셋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불안한 상황에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청산 시 규모가, 그러니까 상승 시 청산 규모가 더 크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하락에 더 많은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네, 그래요? 롱 스퀴즈가 또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숏 포지션이 과도하게 누적되고 맥스페인이 위에 롱 쪽으로 걸려 있다라는 게 조금은 걱정스럽게 우리가 놓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니, 양방향 네. 모두가 위험 구간이에요.
그냥 위험 아니고 양반, 고위험. 네.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다 죽는. 다 죽는. 이러다 근데 다 죽어. 기왕이면은 올라가서 밑에가 쫙 청소가 되면은 나면 사실은 좋죠. 저희 그러면 더 올라갈 수 가격이 있으니까.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근데 현재 가능성은 위보다는 아래다. 아래로 갈 가능성이 아. 조금 더 크다라는 거를 또 현실적으로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 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10월 10일 이후 좀 공포감이 조성됐음에도 맞습니다. 롱 숏을 열심히 포지셔닝을 그 잡으시네요. 와중에 방향은 잡아야죠. 아. 어디로 갈지. 근데 저희가 지난주까지 봤던 온체인이 그거였잖아요. 아무도 방향을 잡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는다. 그러면 그래서 재미없죠. 거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아. 그게 문제였는데 네. 이제 파생 쪽에서는 조금씩 오른다 내린다의 물량들이 쌓여서 벌써 뭐 60억 달러, 뭐 80억 달러 이 정도의 금액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촉매제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 여파들이 클 수밖에 없어서 네. 앞으로 연준 통화 정책의 뭐 방향성이라던가 아니면 현물 ETF 안에서의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조금의 변동성이 또 시장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지금 순간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시장의 유명한 이 차트 애널리스트죠. 플랜디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이제 이분도 대표적인 대깨롱. 무조건 저와 같은, 롱롱롱. 네, 대깨롱이신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시냐. 네. 비트코인이 지금 주식이나 금과 같은 전통 자산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네. 굉장히 이례적인 위치에 와 있다. 그러니까 오. 지금 우리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평가 받고 네, 있다 이런 거 이상하죠. 아니에요? 우리만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이야기를 하냐. 네.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과거가 얼마나 과거냐면 비트코인이 $1,000 아래 있을 때. 그때는 뭐 아무런 가치도 없을 때 그쵸. 믿음도 없을 시절인데 네. 비트코인이 $1,000도 되지 않던 시절에 이런 비슷한 차트가 그려진 적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의 주장은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이 그 상승분을 다 만들어내면서 주식과 금보다도 더 놀라운 상승을 보이지 그쵸.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1,000 아래에 있었던 그 모습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 말은 다시 역사가 반복되면서 또 비트코인이 놀라운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라는 주장이신 거예요. 아, 그래서 몇 배 오르는 거예요? 10배 오른다는 거예요? 10배 가까이 뛰는 흐름이 과거에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이례적인 차트 흐름상 과거 패턴이 되풀이가 된다면 지금 비트코인이 10배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분도 저와 같은 대깨롱이다. 대깨롱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심장이 벌렁벌렁 할 뻔했는데. 네, 절대적인 상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네.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그 시작점에 있을 수는 있다라는 주장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확실한 건 뭐 금이나 주식과는 확실히 동떨어진 위치에 혼자 와 있는 게 현재 코인 시장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그 10배 오르면 다른 코인들은 한 100배 오르나요? 갈 수 있죠. 충분히 갈 수 있죠. 진짜요? 네. 비트가 이제 가장 무거운 친구이기 때문에 전체 시가총액,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인 거잖아요. 네. 한 종목이. 근데 그 친구가 10배 갈 때 나머지 애들은 수십 배 갑니다. 와. 네. 또 레버리지 들어가시나요? 지금 레버리지 계획을 또 살짝 하시는 거 들렸어요. 어떻게 머리가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리잖아요. 네. 아, 너무 굴렸구나. 너무 들렸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주장도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일단은 같이 전해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또 시장에서 큰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오렌지 형 마이클 세일러 형이 지난주에 안 샀어요. 아, 또 안 샀어요? 지난주에 안 샀는데 네. 지금 MSCI 편출되냐 마냐를 놓고 시장에서 그쵸. 좀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서 네. 지난주에는 뭐 아무래도 뭐 눈치가 더 보여서 못 산 걸 수도 있고 그랬는데 드디어 마이클 세일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늘 복귀. 일요일에 이제 글 쓰고 월요일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네. 다시 Back to Orange라고 이제 글을 게시를 하면서 네. 다시 한번 비트코인 매수에 대한 가능성을 암시하는 글을 일단 올리기는 했습니다. 잠깐 크리스마스 휴가 갔다 온 거네요. 잠깐 그랬나 봐요. 네, 네, 잠깐 이제 잠깐. 홀리데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도 사고 해야 그쵸, 되니까 그쵸. 뭐 현금이 필요하셨던 것 같고 이제 홀리데이 끝나셔서 다시 네. 매수를 하시겠다는 건지 어쨌든 다시 한번 글을 게시하면서 비트코인 매수에 대한 암시를 보여줬는데 네. 중요한 건 시장에서 이렇게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 회사처럼 비트코인이든 뭐 어떤 종류의 코인이든 상관없이
비축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점이 너무너무나도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어쨌든 코인 시장 전반에 대한 시가총액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사실 그 자산을 공격적으로 매집하는 기업에 대한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는 절대 오래 갈 수 없다. 그리고 내년은 DAT 기업들이 전부 정리가 된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위 한두 개 회사, 많게는 3개 회사. 근데 딱 이름 딱딱 생각나죠? 뭐 스트래티지, 뭐 비트마인, 뭐 메타플래넷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대형사들 외에는 웬만한 DAT 기업들이 전멸될 수가 있다라는 좀 관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관적인 관점 속에서 우리 셀러 형이 더 힘을 내줘서 DAT 기업들의 굳건함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시장이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에 도대체 어떻게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되나도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판테라 캐피털이 내년에 대한 이 크립토 전망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는 포인트 3개가 바로 AI, 예측 시장,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AI 예측 시장, 스테이블 코인. 코인 들어갔네요. 어쨌든. 네, 이 AI 예측 시장도 크립토를 기반으로 한 AI, 크립토를 기반으로 한 예측 시장을 또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년부터는 우리가 다음 불장 때 혹은 뭐 다음 사이클 때 우리가 뭐를 사야 되냐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다음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구조는 뭐가 될 것이냐라는 이런 기술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판테라 캐피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 결국에는 이 AI 기반으로 하는 크립토 인터페이스나 예측 시장에 대한 금융, 문화가 양분화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시장에서는 더 이상 가격이 높이 오르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아니라 어떤 기반의 기술들이 시장을 재편하는지를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AI인데 이제 에이전트 커머스라 그래가지고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쇼핑하는 그런 구조들 있죠. 이건 뭐 아마존이나 월마트나 이제 이런 곳에서도 다 사용이 되는 건데. 이 시장 엄청 뜨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직접 결제하고 거래까지 해주는 시장이 내년에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AI 에이전트, 한마디로 에이전트 커머스를 기반으로 하는 코인들, 그런 코인들을 봐야 되고 혹은 이 자산 구조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토큰화된 금,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토크나이즈드하는 RWA와 같은 그런 기술 기업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년에 기술이 뭐가 재편되면서 시장의 기반을 다질 것이냐,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종목을 봐라. 그냥 무조건 뭐가 예를 들어 뭐 도지코인이 좋다, 뭐 시바가 좋다, 펭귄이 좋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시장이 아니라 진짜 시장을 이끄는 기술이 뭔데, 그래서 그 기술이 지원되고 있는 코인들이 뭔데를 보자라는 거죠.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시장이 이렇게 눈먼 돈이라기보다는 정말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실제가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비트코인이랑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었던 이 DAT 기업들을 놓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DAT는 2곳에서 3곳 정도로 추려질 거다. 그러니까 다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올해도 종종 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논의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는 있다. 다만 실질적인 위협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DAT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기업들의 흐름 같아 보여요. 중국 전기차 기업들도 엄청 많았다가 맞아요. 결국 치킨 게임에서 그쵸. 살아남은 기업들만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DAT도 마찬가지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인프라를 놓고 봤을 때 앞에서 언급드리지 않았던 퍼프덱스, 하이퍼 리퀴드와 같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직 원화마켓 상장돼 있는 종목은 아닌데 퍼프덱스, 한마디로 디파이 쪽에 대한 시장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같이 지켜보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년에는 여러분들도 뭐 단순히 시가총액 뭐 20위권 안에 있으니까 아니면 뭐 유명한 코인이니까 해서 사기보다는 내년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을 보자라는 것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그래서 이제 이틀 뒤면은 정말 올해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4분기는 결국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분기 동안 무려 20%나 가격 조정이 나왔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12월 4분기를 마무리하고 나서도 내년 1분기까지도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주요 지표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느껴볼 수가 있는데 단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손실권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실현시가총액 비율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손실 상태 공급량이 35%를 돌파하는 등 네.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여전히 극도의 공포에 있기 때문에 4분기에 20% 마이너스 분기 마감을 지었지만 다음 분기 한마디로 2개월에서 3개월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완전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기관들의 투자 심리도 함께 부정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서 내년 1분기, 길게는 2분기까지 한마디로 내년 상반기가 전체적으로 약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흐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3,000원, 3,000원, 3,000원. 넘었다가 다시 떨어졌네요. 아, 이거 또 왜 이러죠? 장이 갑자기 또 밀리는데. 캐스터님이 노래 불러서. 아, 제가요? 역시 전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코인 시장에서 3,000달러 넘었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근데 내년에 대한 이 청사진을 그리는 기업이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은주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판테라 캐피탈이 이제 3대 그걸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언급을 했잖아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 기반이 거의 다 이더리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더리움에 대한 좀 논의는 굉장히 활발한 것 같아요. DAT도 그렇고 이제 사실 DAT가 조금 약점인 게 너무 많은 알트들이 다 DAT를 하려고 한다. 사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실 솔라나도 수영 기자님 말 들으면 화날 수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듣고 계신데, 네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조금 더 그런 DAT 논란에서 네. 조금 피해가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DAT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 DAT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2등, 3등, 1등 이렇게만 아마 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2등 기업 샤프링크의 조셉 샬롬 CEO. 네. 네, 근데 또 여기 샤프링크가 재밌는 게 공동 대표거든요. 이 조셉 샬롬이 블랙록 출신이에요. 네. 블랙록의 그 임원까지 다신 분인데 또 공동 대표가 또 조셉 루빈이라는 분이거든요. 조셉 루빈? 같은 조 씨예요. 네. 같은 조씨. 같은 조 씨인데 가족 기업이군요. 조 루빈 씨가 있는데 요 분이 이제 사실 컨센시스라는 곳의 대표거든요. 또 컨센시스는 메타마스크를 만든 분입니다. 네. 메타마스크는 이제 그 전자 지갑이라고 하죠. 코인 지갑이라고 하는데 그 가장 글로벌한 그 이더리움 기반의 지갑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전송도 하고 보관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이제 여기를 공동 대표를 겸하고 있는 이 조셉 이 두 분께서 또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내년에 이제 이더리움의 그 TBL이라고 토탈 밸류 락드 이제 그 가치거든요. 네. 그 체인에 묶여 있는 총 가치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10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과감하게 조금 예측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또 확신이 있으니까 사신 거겠죠. 네. 네, 요 분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더리움 중심 기반으로 당연히 팽창을 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모든 자산을 토큰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볼펜, 이 노트북, 부동산, 준케 핸드폰 핸드폰. 이런 걸 다 뺏어가지고 토큰화 시켜서 파는 거죠. 아, 가상제. 네. 뺏지 말아주세요. 뺏지 말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파는 건데 이게 RWA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더리움 생태계를 성장시킬 또 하나의 동력이고 또 이제 그만큼 규제 기관이 가장 잘하는 것이 이런 실물 자산을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블랙록이나 뭐 JP 모간 이런 데들이 계속 그 대형 금융기관들이 국부펀드의 이더리움 보유량을 이렇게 같이 증가시킬 것이고 이 토큰화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이더리움 체인이 갖고 있는 밸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게 결국엔 이더리움이고 그래서 나는 이더리움 샀다. 이렇게 좀 당위성을 주장하는 거죠. 아까 쭈 기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실물 자산 토큰 RWA 시장을 내년에 시장에서 엄청 좀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 근데 네. 이게 좀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들이 많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이더리움 기대가 되는데 또 근데 비트마인이 이번에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이거는 조금 이제 주목해야 될 만한 소식인데요. 지금 비트마인이 최근에 이제 2억 1,900만 달러 규모의 자산을 예치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자만 거의 한 3%, 수익률만 3%가 넘게 나오는데 이제 지금 비트마인이 400만 개가량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뭐 2억 2천만 달러, 약 2억 2천만 달러를 예치를 한 건데 네. 반대로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샤프링크는 좀 뺐습니다. 스테이킹을 했어요. 네. 그게 한 1억 달러 정도를 뺐는데 이제 이더리움을 어쨌든 수익을 내려면은 지금 스테이킹을 하면서 이 3%를 받고 계속 이 자산을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자 수익이 얼마나 또 나올 것이며 이게 또 받게 되면은 시장에 어떤 그 파장이 있을까? 네. 왜냐면은
3%인데 이게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으면은 어쨌든 다 그 기업의 수익일 거란 말이죠. 이거를 이제 회계 처리를 하면서 그 이제 비트마인이 조금 더 장부를 더 예쁘게 만들 텐데 그러면 주식은 또 기대가 될 것이고 네. 그만큼 또 이제 내년에 DATR 그 코인을 더 살 수 있을 거니까 그렇죠. 5%가 아니라 뭐 10%도 나중에 한다고 하시는 거 아닌지 요즘 뭐 통리 의장님께서 뭐 네. 신봉론자였다가 갑자기 또 막 말이 많은데 네. 요번 좀 스테이킹을 통해서 좀 다시 약간 신봉론자로. 다시 신봉론자로 들어갔으면 또 이제 이더리움 가하게 홀딩하시는 분들의 좀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마인 상태도 살펴봤는데 사실 근데 저도 이게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레버리지 상품을 많이 선호합니다. 네. 근데 이 코인 시장에는 야수의 심장 분들이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이더리움 선물 거래량이 엄청나다면서요. 네, 일단 뭐 짧게만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뒤에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하실 거라서요. 네. 이제 이더리움이 올해 선물 거래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요? 네, 6조 와. 7천억 달러 정도 되죠. 아까 비트마인이 예치한 금액이 2억 몇 달러인데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지금 선물 거래를 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수치로 따지고 보면 현물 시장 대비해서 이제 선물 거래 비율이 0.2나 된 거고 선물 시장에서 5달러 베팅되면 현물이 1 이렇게 된 건데 네. 이게 좀 이제 레버리지 의존도가 높아진 것도 조금 이게 가격 문제가 있다고 봐요. 3,000달러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제 너무 선물 거래가 높기 때문에 네.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또 이제 가격 변동이 커졌다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선물 거래량 역대 최대였다. 좀 이따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2016년에 이 JP 모건이 출시해서 2020년 컨센시스에 매각한 블록체인 사업부 쿼럼과 관련된 소식 가져오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샤프링크 CEO 조셉 루빈 컨센시스, 네. 컨센시스 메타마스크, 다 엮여 있네요. 컨센시스 쿼럼, 쿼럼. JP 모건 아, 딱 다 돼 있는 거죠. 오. 이게 뭐 네. 그러니까 억지로 만든 게 아니고 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샤프링크는 아는 거예요. 아, JP 모건 블랙록 심지어 우리 공동대표 한 명이 블랙록 출신이야. 네. 블랙락 출신이 이렇게 말하는데 뭐 이 사람이 비드를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그 이더리움의 그 MMF 펀드, MMF 토큰인데 비드를 만든 사람도 있고 지금 컨센시스를 만든 사람도 이 쿼럼을 개발하고 있어. 그럼 JP 모건, 블랙록 당연히 더 쓰니까 이렇게 만든 걸 거예요. 이 허가형 블록체인 쿼럼이 네. 어떤 점이 그러면은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냐? 이렇게 보시면은 이더리움이라는 게 사실 되게 좋죠. 탈중앙화돼 있고 그만큼 민주적입니다. 네. 모든 게 공개가 돼 있고 모든 이들도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이더리움만 갖고 있으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하고 싶어요. 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주주총회를 여는 것보다 네. 소수의 그쵸. 힘이 실제로 있는 대주주들만. 주주들 위주로 가고 싶잖아요. 네. 그래야만이 그 자기네가 방향성이 확실할 텐데 이 이더리움 상에서는 다 좋지만 이게 조금 부족하다. 프라이빗성이 좀 부족하다. 아. 그래서 과거에는 하이퍼레저라는 기술이 있었는데 네. 이 하이퍼레저 기술을 굳이 할 거면 블록체인을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비판도 나왔어요. 네. 이게 약간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몰래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쿼럼은 이 두 가지를 절충한 허가형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투표 기반 합의 알고리즘과 프라이빗 트랜잭션 기능, 그러니까 투표 기반으로 합의를 할 수 네. 있으면서 또 이제 이 가스비가 들지 않는 이게 또 장점인데 이더리움 자체가 이 스마트 컨트롤을 통해서 지금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했지만 모든 트랜잭션이 다 공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누가 어떤 투자금을 쓰기 위해서 네. 보냈어. 그럼 이걸 다 볼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또 이제 이거를 성과가 나기 전에는 좀 공개를 하고 싶지 않은 정보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걸 또 이제 분기별로 그래서 공시를 하고 조금 4번에 날쳐서 하기 때문에 다르겠고. 매번 실시간으로 하잖아요. 아.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어디 뭐 JP 모건이 뭐 갑자기 뺐다. 이러면 또 이제 시장에 패닉셀이 있고 네. JP 모건은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만드는 거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기밀 유지도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네, 또한 이제 가스 가격도 0으로 설정하면서 이 뭐 토큰이 없어도 네트워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는 건데 이더리움을 보내려면 그러니까 메타마스크 상에서 네. 그 이더리움 체인에서 이더리움 보내려면은 이더리움이 필요합니다. 그에 준하는 다른 자산이 필요하거나. 그렇죠. 그런데 이 토큰을 없애면서 이 그냥 활발하게 그냥 기업에서는 계속 보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절충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도입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그 기업들이 도입할 블록체인이
이렇게 계속 표준화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록체인 쿼룸 관련된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주 기자, 이더리움 온체인 데이터 상황 흐름 어떻습니까? 3,000달러 못 뚫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 같은데. 방금 앵커님이 3,000달러라고 해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영향력 있나요? 제가 근데 너무 실시간으로. 떨어져서 네. 당황하긴 했는데. 네. 이더리움이 사실 온체인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좀 투자의 방향성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듯한 좀 흐름들이 나옵니다. 네.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홀딩하고 있는 두 고래의 선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앞에서도 잠깐 한 기자님이 언급 주셨지만 이 DAT 기업을 대표하는 비트마인 그리고 샤프링크가 주말 사이 완전히 다른 방향성 선택을 했습니다. 네.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7만 5천 개 가까이 되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면서 달러 규모로 치면은 2억 달러 넘는 물량을 락업을 시켰거든요. 앞으로 몇 달 동안 팔지 않고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데 반해 샤프링크는 반대로 3만 5천 개 이더리움을 언스테이킹했습니다. 네. 달러 규모로 1억 달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뭐 급전이 필요한 걸 수도 있고요. 뭐 그렇죠. 어떤 이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개의 거대 DAT 기업이 한쪽에서는 또 대량으로 스테이킹을 하고 한쪽은 대량으로 언스테이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큰 손들까지도 엇갈린 선택을 할 만큼 시장에서는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실제 현물 거래량을 놓고 보시면 이게 24년부터 해가지고 월간 기준으로 거래량을 찍어놓은 지표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이제 여름에 DAT 기업들이 저요저요하면서 손을 들 때 이더리움이 쭉 현물 거래량이 올라갔다가 네. 지금 12월 들어서 다시 한번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아하. 올해 최저까지 내려가면서 네. 지금 올 1년 동안 가장 많은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시기에 진입한 것을 온체인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시장 참여가 감소되면서 관망 심리가 굉장히 우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낸스 거래량 또한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바이낸스 거래량 이제 130빌리언 달러가 찍히고 있는데 이게 네. 8월만 하더라도 거의 600빌리언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수치적으로 그냥 대충 계산만 해보더라도 거의 2배, 3배 가까이 네.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줄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여름 대비해서 굉장히 좀 조용한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 사실은 연말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다라는 것을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시장에서는 확실히 좀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지금 거래소로 순 유입되고 있는 게 반대로 급증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을 매도하겠다라는 시그널로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어서 거래소 안으로 유입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현물 거래량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대규모로 이더리움을 매집하는 한 기관에서는 아예 이더리움을 언스테이킹할 정도로 지금 추가 이제 하락 혹은 네. 매도에 대한 시그널들이 거래소상에서는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시나리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2,800달러에 대한 이탈 가능성도 현재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데 만약 2,800달러 이탈이 되면은 네. 이 추세 회복이 어렵게 되면서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2달 동안 점점 이 지지선이 내려가고 있어요. 3,000달러였다가 지금 2,800까지 지지선이 내려왔는데 이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저희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그 시청자분들의 제 리플 나가라 운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갔습니다, 리플. 하지만 리플 1.87달러인데 2달러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나가라. 아니, 농담이고요. 일단 네. 뭐 가격이야. 뭐 금방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럴까요? 좀 지켜보시고 네. 최근에 XRP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 좋습니다. 이제 갤럭시 디지털 CEO인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네. 최근에 이제 좀 이더리움 말고 이제 XRP랑 에이다를 좀 직격을 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중심으로 XRP나 이제 에이다가 흘러가는데 이제 실제로 좀 사용성을 보여줘야 된다. 네. 이렇게 조금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이제 에이다는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그거에 맞아 보이고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지적한 부분이 네. XRP는 규제로 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유예 시간을 줘도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금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네. 뭐 지금 뭐 수익 구조가 아직은 이제 막 기업 인수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렇죠.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요.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슈퍼챗을 쏴주셨는데 와, JP님께서 감사합니다. 네, 호주 달러인 것 같아요. 호주 달러. 2달러 나가라. 감사합니다. 안 나갈 거예요. 하지만. 네. 계속 전해주시죠. 이런 또 의견도 나왔는데 네. 이게 JP 모건도 어쨌든 이더리움 같은 걸 보유를 하니까 리플이 그러니까 은행이 리플만 보유하면은 네. 조금 더 이런 자산에서 탈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메인 알트로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일각에서는 이 바젤 3라는 규제안을 좀 지적을 하는데 바젤 3. 이게 이제 은행의 국제은행 규제 체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체계 상에서는 이 XRP를 조금 높은 그 위험 자산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이 XRP 한 개를 보유를 하면은 이게 거의 뭐 네. 12.5달러를 보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12.5달러. 그만큼. 네. 그러다 보니까 XRP를 보유하는 게 은행들이 좀 힘들고 그러니까 또 매도량이나 이런 거에 조금 취약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니까 이것만 조금 풀리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는 거 보니까 네. JP 모건 여기가 조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JP 모건. 바젤 3 그리고 규제가 풀면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주 기자, 리플 현 상황 어떻습니까? 상태 괜찮습니까? 네, 리플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바이낸스로 또 계속해서 유입량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다시피 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추가 매도에 대한 시그널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매도 준비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네.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매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게 체크가 되면서 1.8달러의 지지를 잘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도 확대되는 만큼 심리적인 분기점인 1.8달러의 지지 여부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정욱, 이은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진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처럼 암호화폐 시장도 예측이 참 어렵다는 걸 다시금 깨닫는 연말입니다. 그럴수록 매일 저희 코마오와 함께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